화재감식평가 산업기사 화재조사론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체내에 있는 헤모글로빈의 일산화탄소 친화력은 산소에 비해 몇 배이냐.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것과 일산화탄소가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이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인데 그 역할을 이제 일산화탄소가 이제 가로채는 그런 형태인데 그 친화력을 묻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산화탄소의 친화력은 한 240배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1번의 정답은 3번에 나와 있는 240에서 250배. 이것이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가연물의 연소 속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연물의 열 전도율이 작으면 연소 속도가 크다. 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열을 이제 그 물질 내부에서 열을 이동시키는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하죠. 자, 열 전도율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열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연소 속도가 크다라고 하는 부분과는 연관성을 좀 갖기가 좀 어렵습니다. 열 전도율이 크냐 작으냐가 연소 속도와 직접적인 상관성은 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2번 가연물의 밀도가 크면 연소 속도가 크다. 가연물의 밀도가 크다는 것은 그 부피 내에 차지하는 물질의 양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촘촘하다, 치밀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빠르게 연소하기보다는 천천히 연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 속도가 크지 못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밀도가 낮은 물질의 경우에는 빠르게 이제 연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3번 가연물의 비열이 작으면 연소 속도가 크다. 비열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온도를 높이는데 적은 에너지가 들어간다. 작은 양에 의해서도 쉽게 온도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소 속도가 크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화염 온도가 낮으면 연소 속도가 크다. 화염 온도가 낮다라고 하는 것과 연소 속도하고는 상관관계가 조금 맺기가 어려운데 화염 온도가 낮으면 연소 속도가 크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그래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죠. 일반적으로는 비열이 작은 그러한 경우 열을 조금만 주어도 온도를 쉽게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연소 속도가 이제 빨리 진행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물이 소화약제로 사용되는 이유는 증발 잡열이 크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비열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화재로부터 열을 많이 빼앗아서 올 수 있다. 그런 연관성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건축물의 화재 성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그 목조 건축물은 공기의 유동이 좋아 내화 건축물에 비해 빠르게 플래시 오버에 도달한다. 목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쉽게 연소가 이제 진행되어지면서 플래시 오버에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내화 건축물의 화재 진행은 초기 성장기, 최성기, 감속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 화재 진행의 모습이고요. 3번 목조 건축물은 최성기를 지나면 급속히 타버리고 공기의 유동이 좋으므로 내화 건축물에 비하여 장시간 고온을 유지한다. 자, 목조 건축물이 빨리 이제 급속히 탄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설명인데 그 빨리 타기 때문에 내화 건축물에 비해서는 다 타고 가연물이 더 이상 이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식게 되죠. 그래서 장시간 고온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그런 설명입니다. 내화 건축물은 견고하여 공기의 유동 조건이 거의 일정하고 최고 온도는 목조 건축물보다 낮다. 이거는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3번의 답은 고온 유지가 굉장히 이 목조 건축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 가연물이 타고 끝나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식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3번의 답은 3번이고요. 자, 출하 개소 판단 시에 유의사항으로 틀린 거. 자, 1번 출입문의 방향과 창문, 환기구 등 개구부는 변동 요인이 많으므로 제외한다. 자, 이거는 틀린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런 개구부들은 변동 요인이 많기 때문에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이제 화재 조사를 진행을 할 때 출하 장소를 판단을 할 때 참고를 해야 되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답이 되겠고 2번 발화지점과 연소 확대된 경계구역을 구분한다. 맞는 이야기고 3번 건물 내외부 연소 상태를 비교 판단하여 화염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고요. 붕괴되거나 도개된 경우 해당 원인을 확인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어서 4번의 답은 1번. 5번 화재 조사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화재 조사에 대한 질문 조사는 가급적 여유를 가지고 안정된 후에 천천히 실시한다. 자, 요 설명도 얼핏 보면 굉장히 타당한 설명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화재 조사의 특징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면 신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화재 조사는 가급적 빨리 해라.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또 본인에게 유리하게 말을 바꿀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급적 여유를 가지고 안정된 후에 이런 표현으로서 이제 함정이 될 수가 있는데 화재 조사에 대한 질문 조사는 신속히 진행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 답이기 때문에 1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화재 조사에 도움이 줄 수 있는 고급 정보들은 주로 현장에서 얻어진다. 맞는 이야기고 화재 조사는 강제성을 지닌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죠. 화재 조사는 프리즘식으로 진행된다. 프리즘식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각적인 시각으로 화재 조사를 진행을 해라.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왜곡된 시각으로 보지 말고 다양한 시각으로 진행을 해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어 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유리의 파괴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크레이지드 글라스는 한쪽 면이 급격하게 가역되었을 때만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건데 그 크레이지드 글라스라고 하는 것은 화재 시에 이제 뜨겁게 달궈져 있는 유리 표면에 수화수가 닿아서 그 다음 부분이 빠르게 수축됨으로써 일어나는 깨짐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1번에 있는 급격하게 한쪽이 가열돼서 만들어진다. 요거는 좀 잘못된 설명이죠. 자, 6번 열에 의한 파괴는 방사용으로 파괴된다. 이것도 열에 의한 파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규칙하죠. 닿은 부위와 닿지 않은 부위가 팽창의 차이로 인해서 이제 일어나는 그러한 부분이다 보니까 특정한 모형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잘못된 설명이고 3번 폭발에 의한 파괴는 단면에서 원러 라인, 우리가 리플 마크라고도 부르는 원러 라인이 관찰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폭발에 의한 경우도 압력이 가해지면서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이다 보니까 원러 라인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4번 방사형 파괴의 파단면에서 원러 라인을 관찰하면 충격 방향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깼느냐 내부에서 깼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런 방사형 파괴의 파단면을 통해서 원러 라인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6번에 맞게 설명된 부분은 4번에 나와 있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7번 화재 성장률을 일반적으로 T제곱 곡선으로 화재 성장 곡선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화재 성장 정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호텔 객실은 패스트다. 상점도 패스트고 창고는 울트라 패스트, 사무실은 미디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 호텔 객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무실과 거의 유사하게 미디엄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면에 상점이라든지 이런 곳은 가연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패스트가 되겠고요. 창고는 가연물들이 많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울트라 패스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번에 패스트라고 나와 있는 호텔 객실이 잘못되어 있는 그런 설명이어서 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연소 시에 열 방출률이 가장 낮은 거. 자, 열 방출률이라고 하는 것은 가연물이 연소를 할 때 얼마만큼 많은 에너지를 이제 방출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보더라도 그 쇼파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분자 물질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량이 발생할 수가 있겠고 또 종이가 담겨져 있는 휴지통 같은 경우에도 종이라든가 휴지통이라고 하는 그런 대상들 이런 부분에서 방출이 어느 일정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러면 가장 낮은 건 촛불이냐 담뱃불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담뱃불이라고 하는 파라핀이 이제 물질이다 보니까 중물질이다 보니까 방출률 측면에서는 담뱃불보다는 이제 많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수치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촛불은 50에서 80와트 정도, 담뱃불은 5와트 정도, 쇼파는 1에서 3메가와트 정도가 되겠고 휴지통 같은 경우는 50에서 150kW 정도의 그럼 열 방출률을 나타낼 수 있죠. 따라서 가장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낮은 것은 담뱃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번 연소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온도가 높아질수록 폭발 범위는 넓어진다. 자, 연소 범위는 온도, 압력 이런 수치 조건이 올라가게 되면 넓어집니다. 자, 그래서 1번 맞는 얘기고요. 자, 압력이 높아지면 하한 값은 크게 변하지 않으나 상한 값은 높아진다. 자, 특히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상한 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고온 저압의 경우 폭발 범위는 더욱 넓어진다. 자, 앞서서 요 저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이야기죠.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폭발 범위는 넓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 혼합기를 이루는 공기의 산소 농도가 높을수록 연소 범위는 넓어진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돼서 9번의 정답은 3번. 그래서 온도 압력이 높아지는 경우에 폭발 범위가 넓어지게 되어집니다. 10번 화재 플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화재 시 발생한 고온가스와 주변의 차가운 기체와의 밀도 차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 자, 이것도 이제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화재 플럼에 의해서 이 공기와 고온가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밀도 차에 의해서 대류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대부분의 화재 플럼은 화원에 발생한 열과 주변 온기에 의해 매우 불안정한 난류 유동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된다든지 하는 그러한 형상을 보이게 되겠고 화재 플럼 내에 고온가스가 상승함에 따라 주변의 공기가 화염부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을 공기 유입이라고 부르고요. 4번 화재 플럼에 주위 공기가 유입되면 화재 플럼 내부의 온도는 상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유입되어지는 공기는 주변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공기이기 때문에 그 화재 현장의 부분보다는 온도가 낮죠. 그래서 차갑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때 온도 자체는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의 틀린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화재 조사자의 복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낙하물 빠짐, 돌출물 등에 의한 사고 방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고요. 기상 조건에 따라 우위 또는 방한복 등을 구비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죠. 화재 조사의 독립성을 위해 관계자나 제3자가 화재 조사자임을 알 수 없도록 간편한 복장을 준비한다. 오히려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확연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복장을 갖추도록 되어 있죠. 3번이 틀린 설명. 사고 방지를 위해 헬멧, 안전화, 절연장화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11번의 정답은 3번.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표식, 화재 조사관이라고 하는 표식이 있는 그런 복장을 이제 입고 있습니다. 자, 12번 화재 현장 에서 전선 등에 생긴 용융을 찾는 목적으로 옳은 거. 자, 우리가 화재 현장에서 주로 이제 전기적인 원인을 이제 제공을 하는 용융을 많이 이제 찾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그것을 찾게 되면 빨리 화재 조사를 이제 끝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만 그걸 찾게 되면 우리가 그 발화 지점을 빨리 이제 이렇게 줄여 나갈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어서 자, 1번은 대부분의 발화 원인이 소실되어 발화 원인으로 추정하기 위해서 이 발화 원인이 다 없어졌다 확인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용융이 발견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발화 원인이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1번도 좀 잘못되어 있는 이야기고요. 발화 부위를 일정 범위로 축소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 이야기죠. 일단 그 부위로 우리가 발화 부위를 축소를 해서 여기에서 왜 화재가 발생했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한 그런 증거로 삼기 위해서 용융을 많이 찾고 있죠.
자, 가연물이 소실되어 불연제인 전선의 잔유물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죠. 잔유물이 남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어떤 찾기 위한 용용을 찾기 위한 목적이 될 수는 없고요. 전기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한 후 신속히 종결하기 위해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그래서 가장 적절하게 용용운을 찾는 이유는 범위를 축소를 해서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물질 중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은 어느 거냐? 자, 위험도를 측정하는 방법, 계산하는 방법은 연소 범위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연소 범위 연소 하한계 분의 상한계에서 하한계 값을 빼준 값을 우리가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 위험도 값이 크기 위해서는 그 분수의 분자 부분에 있는 상한계와 하한계의 차, 이 부분이 크면 위험도 값이 이제 크겠죠. 따라서 물질 중에서 이 연소의 하한계와 상한계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물질이 어느 거냐, 그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수치를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그 범위가 넓은 물질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걸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 답을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연소 범위를 알고 계시면 보다 더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위험도는 L분의 상한계와 하한계를 빼준 이 값이 위험도이기 때문에 이 값이 크기 위해서는 분자에 해당하는 요 차가 큰 물질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수소나 아세틸렌 또는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도 상당히 넓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범위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 엣지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메탄은 5에서 15%고요. 그래서 엣지값이 2가 나오고, 프로판 같은 경우에는 2.1에서 9.5이기 때문에 3.52가 나오고, 벤젠은 1.4에서 7.4이기 때문에 4.29가 나오고요.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12.5에서 75이기 때문에 5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물질 중에서는 일산화탄소가 가장 위험도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전 중 단락에 의해 형성된 전선 용융훈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화재 원인이 되는 단락흔이다. 자, 화재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화재 원인이 될 수 되는 그런 단락흔이다. 이것도 해당될 수가 있겠고요. 이 통전 중의 단락, 전기적인 이유에서 이제 단락이 되어진 용융훈 같은 경우에는 광택이 있으면서 동그란 모양, 이런 형태를 이제 망울이 맺혀져 있는 형상, 그래서 구슬 모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이제 일반적으로 보입니다. 자, 세 번째, 눈물 모양으로 쳐져서 광택이 없다. 자, 눈물 모양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열에 의해서 이렇게 녹으면서 굳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기적인 이유에서 단락한 것이 아니라 열에 의해서 녹아서 끊어진 형태고, 열에 의해서 끊어진 그런 용융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광택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단락에 의해서 전기적인 이유 때문에 단락이 일어나서 용융된 흔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제 3번이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2차 용융훈. 2차 용융훈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적인 상황에서 전기가 흐르고 있는 통전 중에서 화염이 닿아서 끊어져서 일어나는 단락흔을 2차 용융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화재의 열로 전기기 코드 등이 연소되어 형성된 것을 2차 용융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건축물의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초기 실내의 온도가 20도에서 750도까지 상승하였다면 실내의 공기는 초기에 비해 몇 배 정도 팽창하였는가? 단 화재로 인한 압력의 변화는 없고 공기는 이상기체의 거동을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요 문제는 우리가 그 화학에서 좀 그 건축물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화학적인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화학에 보면 우리가 샤를의 법칙이라고 해서 기체의 법칙이 나옵니다. 그 기체의 법칙에 근거해서 온도가 상승을 했을 때 부피가 얼마만큼 변화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그 샤를의 법칙에 근거를 하면 처음에 온도와 부피와의 상관관계는 이런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온도에서 20도였기 때문에 켈빈 온도로 바꿔서 계산을 하게 되겠고요. 절대 온도로 바꾸게 되면 293도가 되겠고 V1이라고 하는 부피, 처음의 부피가 되겠고 V2라고 하는 부피가 얼마가 되느냐라고 하는 걸 B로 이제 따지게 되는데, 자, 나중에 온도가 750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켈빈 온도로 바꾸게 되면 273을 더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나중에 부피는 약 3.49배 정도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1번에 나와 있는 3.5배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화염의 색에 따른 온도가 가장 높은 거. 자, 화염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온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높은 온도로 올라가게 되면 화염 색깔이 점점 밝아지는 그런 형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답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는 가장 밝은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4번에 나와 있는 백적색이라고 하는 것이 해당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백적색은 1200도 정도의 온도, 휘적색은 925도 정도, 황적색은 1100도, 그다음에 암적색은 750도, 이 정도의 온도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16번은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폭발의 성립 조건으로 틀린 것은 1번 가연성 가스 증기 및 분진이 공기 또는 산소와 접촉 혼합되어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죠. 저마음만 작용을 하면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2번 혼합되어 있는 가스 및 분진이 부액되어 있는 실이나 용기와 같은 공간에 존재하고 있을 때, 이것도 이제 폭발의 조건이 될 수가 있겠고요. 혼합된 물질에 발화온도 이상의 온도 또는 최소 점화 에너지가 존재할 때, 이 경우도 이제 위험한 그런 폭발의 상황이고요. 자, 가연성 가스 증기 등이 공기 또는 산소와 혼합되어 연소 범위 이상에 있을 때, 연소 범위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경우에는 점화원이 작용을 하더라도 폭발할 수가 없죠. 그래서 폭발 성립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틀린 것은 4번에 나와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목재의 그 탄화 심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아닌 거. 자, 탄화 심도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첫 번째 착화 온도라고 되어 있는데, 착화 온도는 이제 목재의 탄화 심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죠. 자, 목재의 탄화 심도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그 가열 속도, 그러니까 얼마만큼 오랜 시간 탄화가 되어졌느냐,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이 이제 탄화 심도에 영향을 주게 되겠고, 속도라든가 시간이 이제 해당될 수가 있겠고, 목재가 속이 비어 있느냐, 단단한 그런 목재냐, 이런 부분들, 또 산소가 얼마만큼 공급되어져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인자이기 때문에 처음에 나와 있는 1번에 나와 있는 착화 온도는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19번 그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첫 번째 거친 표면보다는 매끄러운 표면에 잘 부착된다. 자, 그름은 거친 표면에 와서 잘 달라붙습니다. 따라서 1번은 이제 잘못되어 있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2번 벽면에 부착된 그름은 화염에 직접 노출되었을 때 연소돼서 사라진다. 그름 자체도 가연물이기 때문에 그 가연물에 화염이 접촉이 되어지게 되면 연소가 돼서 없어질 수 있죠. 따라서 2번이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자, 3번 접촉된 물체 사이에 그름이 있다면 물체는 화재 이전부터 접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 물체 자체가 접촉되어 있는 그 상황에 그 사이에 그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체에 이미 그 그름이, 화재가 발생을 해서 발생되어진 그름이 와서 달라붙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화재 이전부터 접촉되어 있으면 그 사이에 그름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따라서 화재 이전부터 접촉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재 이후에 접촉되었다라고 하는 설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3번도 틀린 이야기가 되겠고, 4번 대기의 온도보다 뜨거운 물체 위에 그름은 쉽게 부착된다. 일반적으로 그름은 뜨거운 물체에는 와서 달라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물체에는 우리가 대류 현상이 일어나면서 상승기류가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름들이 쉽게 와서 달라붙지 못하죠. 따라서 4번도 잘못되어 있는 이야기가 돼서 1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 화재 조사의 종류 및 조사의 범위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화재 조사의 경우에는 원인 조사와 피해 조사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고요. 원인 조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5가지의 항목으로 우리가 원인 조사를 진행을 하고, 피해 조사는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에 대한 2가지 형태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자, 그 해당하는 것이 이제 적절하게 해당이 되어지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1번 연소 상황 조사라고 하는 것은 화재 발생 과정, 화재가 발생한 지점 및 불이 붙기 시작한 물질이 뭐냐, 이것을 이제 찾는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은 발화 원인 조사를 이제 의미하는 내용이 되죠. 그래서 잘못 짝지어져 있고요. 자, 2번 발화 원인 조사는 화재 발견, 통보 및 초기 소화 등 일련의 과정을 설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화재 발견, 통보, 초기 소화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바로 화재에 대한 발견, 통보, 초기 소화 조사라고 하는 영역을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잘못 짝지어져 있고요. 소방시설 등 조사, 피난 경로, 피난상의 장애 요인 등에 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피난 경로, 피난상의 장애 요인 등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것은 우리가 피난 상황에 대한 조사를 의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잘못 짝지어져 있습니다. 자, 4번 재산 피해 조사, 소화 활동 중 사용된 물로 인한 피해, 이것도 우리가 재산 피해에 해당을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맞게 짝지어진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